며칠 전 상담실 문을 조심스레 열고 들어오신 어르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냥 ATM에서 생활비 뽑았을 뿐인데 세무조사 통보장이 날아왔어요. 그분의 목소리는 혼란과 억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딸에게 매달 송금한 생활비 때문에 수백만 원의 세금을 부과받았다는 또 다른 사례였습니다. 심지어 생활비라고 통장에 메모까지 남겼는데도 말입니다. 가족끼리 도와주는 마음이 왜 세금 대상이 되는 걸까요? 내 자식에게 주는 돈, 손주 결혼 축의금조차도 이젠 세무 레이더망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무엇이 달라졌고 어떤 조건에서 생활비가 증여로 바뀌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릴 사례 속엔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결정적인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안정적인 삶을 돕기 위해 저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지 채널을 구독하시고 꼭 알아야 할 복지 정보를 빠짐없이 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저는 은퇴 후에도 세무 상담을 계속하고 있는 박정화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서만 30년 넘게 일했고 지금은 어르신들의 노후 자산을 지키는 데 마음을 다해 돕고 있습니다. 요즘 세금 문제로 속상하고 억울하다는 말씀 많이 들립니다. 그저 생활비 인출했을 뿐인데 조사 대상이 되었다. 손주 결혼 축의금을 줬는데 증여세 얘기를 들었다. 이런 일이 왜 생기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제가 그 이유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억울한 세금 문제를 미리 피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국세청은 성과 중심 세무 행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이 세금 체납을 징수하거나 법적 소송에서 국세청이 승소의 세수를 확보할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됐습니다. 다시 말해 성과를 더 많이 올리는 공무원이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구조가 된 거죠. 문제는 이 제도가 공무원들의 조사 동기를 높이게 된다는 점입니다. 시스템은 이미 AI 기술을 활용해 고액 입출금, 이상 거래 패턴을 자동으로 선별하고 있고 여기에 공무원의 적극적인 분석이 더해지면서 평범한 생활비 거래조차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예전 같으면 아무 문제 없던 가족 간의 금전 거래도 이제는 일정 금액 이상이면 자동으로 흔적이 남고 국세청 빅데이터 시스템에 먼저 포착되는 시대입니다. 특히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는 현재 하루에 동일 은행에서 1천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입금하거나 출금할 경우 자동으로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보고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내 돈인데 왜 보고가 돼? 하고 의아하실 수 있지만 이 제도는 자금 세탁, 불법 거래, 탈세 방지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국가 시스템입니다. 이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예외는 없습니다. 게다가 금액이 작더라도 수상한 거래로 판단되면 의심거래 보고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같은 ATM에서 반복적인 인출, 직업이 없는 계좌에 갑작스러운 큰 돈 입금, 다른 사람이 대신 송금하는 사례 등 이런 거래는 은행 내부 시스템 기준에 따라 의심거래로 자동 판단될 수 있고 필요시 FIU가 국세청에 자료를 제공하게 됩니다. 지금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생각보다 거래의 흔적과 목적을 증명할 수 있어야 안전한 시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내용 꼭 끝까지 들어주시고 우리 어르신들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작은 준비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어르신들이 아무 의도 없이 하신 현금 거래조차 시스템에 기록이 남고 경우에 따라선 의심거래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 꼭 아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며칠에 걸쳐 같은 ATM에서 반복적으로 고액을 나눠 인출한다거나 소득이 전혀 없던 통장에 갑작스럽게 큰 돈이 들어오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입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이 들어올 경우 이런 유형은 은행 내부의 자동 감지 시스템에 따라 비정상 거래 패턴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단 그렇다고 해서 이 정보가 무조건 바로 국세청이나 경찰로 전달되는 건 아닙니다. 금융정보분석원 FIU에서는 우선적으로 정보를 보관하고 있다가 국세청 등 수사기관이 공식적으로 자료 요청을 했을 때에만 그 요청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후 국세청은 해당 자료를 AI 기반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과 연계해 홈택스 기록, 카드 매출 내역, 부동산 거래 정보, 현금 영수증 등과 교차 분석합니다. 여기서 자금 흐름에 비해 증빙이 부족하거나 불투명한 거래가 발견되면 해당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자료 제출 요청서를 발송하여 통장 잔액, 입출금 내역, 거래 상대방까지 확인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국세청이 아무 이유 없이 통장을 들여다보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평소 아무렇지 않게 반복했던 현금 거래가 시스템에 의해 추적되고 그 정황에 따라 세무조사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실제 사례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 저희 사무실을 찾은 66세 김인숙 어르신은 매달 약 300만 원의 생활비를 모두 현금으로 쓰셨습니다. 카드 사용을 불편해하셔서 장 보실 때나 병원비로 모두 현금을 쓰셨고 보통은 100만 원씩 2에서 3일에 걸쳐 인출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 반복적인 인출이 은행 내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의심 거래로 분류되었고 은행은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게 됩니다. 이후 FIU에서는 일정한 검토 과정을 거쳐 추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국세청에 자료가 전달됐습니다. 국세청은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AI 분석을 진행했지만 어르신께서는 따로 사용 내역이나 영수증을 남겨두시지 않으셔서 결국 지출의 정당성이 불분명하다는 판단을 받고 세무조사 대상으로 분류되신 겁니다. 김인숙 어르신은 그저 병원 다니고 장 보신 생활비라고 말씀하셨지만 거래 목적을 입증할 근거가 없다면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습니다. 이런 일이 나와는 무관할 거라고 생각하기 쉬우시지만 지금은 거래의 흔적과 설명 가능한 이유가 없으면 조사로 이어질 수 있는 시대라는 것을 꼭 인지하시고 대비하셨으면 합니다. 김인숙 어르신 사례에서처럼 단순히 생활비였다고 해도 사용 내역이나 증빙이 부족하면 자금 출처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 보고 병원비 내려던 돈인데요. 하시며 안타까워하셨지만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조사 대상이 되는 현실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현금은 내 마음대로 써도 되는 돈이라고들 많이 생각하시지만 지금은 그 흐름이 시스템에 자동으로 저장되고 분석되는 시대입니다. 특히 AI 분석 체계와 금융정보 자동보고 제도가 강화된 지금은 언제 어떤 거래가 비정상적으로 분류될지 모른다는 점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번엔 반대의 사례입니다. 현금 입금이 문제가 되어 세무조사 그리고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까지 이어진 실제 사례입니다. 68세 최병만 어르신은 전남 고흥에서 평생 농사만 지어오신 분입니다. 작년엔 본인이 직접 경작해온 밭을 매도하셨고 거래 대금 3억 원을 은행 수표로 수령한 후 몇 달간 집에 보관하셨다가 올해 봄에 한 번에 현금으로 입금하셨습니다. 본인의 땀이 담긴 귀한 돈이고 세금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셨지만 이 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의 고액 현금 거래 보고 FIU CTR 대상이 되었고 추가로 의심 거래로도 분류되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금 주체가 고령자, 최근 소득 신고 내역 없음, 3억 원이라는 금액의 일시 입금, 비정기적이고 비통상적인 입금 패턴. 결국 FIU는 이 거래를 출처 불분명 비정기 고액 입금으로 판단했고 국세청의 요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공하게 됩니다. 국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금융거래, 통장 기록, 부동산 매매 내역 등을 종합 분석했고 밭을 팔았다는 사실은 확인됐지만 양도소득세 신고가 빠졌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해당 밭은 20년 전 매입한 것으로 양도 차익이 크고 설사 고의가 아니더라도 신고가 누락되면 무신고로 간주됩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세금까지 대신 안내해줄 의무는 없기 때문에 세금 신고 여부는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최병만 어르신처럼 20년이나 갖고 있었는데 세금이 나올 줄 몰랐다. 고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약 2억 8천만 원에 달하는 양도차익이 고의로 숨겨졌다고 판단했고 해당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탈루로 분류의 세금 부과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최병만 어르신의 사례로 돌아가 보면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를 포함해 약 3천만 원의 본세가 부과되었고 여기에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지연이자까지 더해져 총 부담액이 약 4천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현금 입금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었지만 양도소득세 신고 누락이 문제가 되었고 그 결과로 가산세와 이자까지 함께 부담하게 된 겁니다. 최근에는 고액 현금 입출금이나 이상 거래가 실시간으로 감지되다 보니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도 신고 누락이나 자금 흐름 불명확 시 바로 조사 대상이 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어르신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도대체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무신고 가산세는 법정 신고기한까지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벌금 개념의 세금입니다. 깜빡했는데요. 하셔도 국세청 입장에서는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그에 따른 가산세를 붙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증여세로 500만 원을 내야 했는데 신고를 아예 하지 않았다고 해볼게요. 이 경우 일반 무신고라면 본세의 20%, 즉 100만 원의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국세청이 고의로 숨겼다 혹은 허위로 계약했다 라고 판단하면 40%까지도 가산세가 올라갑니다. 이 경우에는 2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납부 기한을 넘긴 날부터 하루에 0.022%씩 이자가 붙게 되는데요. 이게 6개월만 지나도 수십만 원, 1년 이상 지연되면 이자만으로도 수백만 원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에서 가장 무서운 건 사실 세금 그 자체보다도 신고 안 했을 때 생기는 추가 비용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실제로 모르고 넘겼다 는 분들도 많지만 국세청은 단순 실수와 고의를 분리해서 판단하되 결과적으로는 모두 가산세와 이자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가산세는 끝이 아닙니다. 더 부담이 되는 건 바로 지연이자입니다. 세금 신고 기한을 넘긴 날부터는 하루에 0.022%씩 연체 이자가 계속해서 붙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일까요? 처음엔 나중에 내면 되지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6개월만 지나도 수십만 원, 1년을 넘기면 이자만으로 수백만 원이 더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신고를 제때만 했어도 안 낼 돈을 신고를 깜빡했다는 이유로 혹은 설마 세금이 나오겠어? 하고 넘겼다는 이유로 수백만 원씩 더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세금이 나올지 헷갈리거나 애매하면 전문가와 꼭 먼저 상의해 보세요. 상담 한 번으로 막을 수 있는 문제가 나중에는 수천만 원의 세금으로 커질 수도 있습니다. 정리해 드리자면 세금을 신고하지 않으면 본세의 20%가 무신고 가산세로 붙고 고의성이 인정되면 40%까지 올라갈 수 있으며 여기에 하루하루 쌓이는 이자까지 별도로 부과됩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신고 누락의 대가이자 어르신들께서 흔히 말하는 세금 폭탄의 실체입니다. 특히 가족끼리 주고받은 생활비, 자녀나 손주에게 준 용돈, 병원비, 등록금, 결혼자금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여세 대상인지 아닌지를 사전에 꼭 점검하시고 가능하면 간단하게라도 전문가에게 확인받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안전합니다. 이제부터는 가족 간 증여와 생활비 지급 관련해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점과 주의할 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자녀나 손주에게 용돈이나 학비를 주는 일은 정말 흔하죠. 그런데 그 돈이 자칫 생활비가 아닌 증여로 간주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세청은 이렇게 기준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10년간 합산 5천만 원을 초과해서 금전을 제공하면 그 초과분은 증여로 간주됩니다.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간 6억 원 초과 시신고 대상입니다. 가족인데 왜 세금을 내야 해요? 라고 생각하시지만 국세청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활비는 비과세입니다. 단 실제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증거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생활비라고 해도 실제로 식비, 병원비, 교육비로 사용한 내역이 없다면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매달 부모님이 자녀에게 100만 원씩 보내주셨다고 해볼게요. 이 돈을 자녀가 그때그때 식비, 병원비, 교통비 등으로 실제 사용했다면 생활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돈을 몇 년 동안 그대로 모아서 나중에 자동차나 집을 사는 데 사용했다면요? 국세청은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생활비로 사용한 내역이 없다면 이는 증여로 본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돈을 보낼 때는 생활비라고 통장 메모를 남기시고 현금보다는 계좌이체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금은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이 어렵고 불필요한 의심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자녀에게 준 금액이 성인의 경우 5천만 원, 미성년자에게는 2천만 원을 넘기면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초과했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기본 세금 증여세 10%에 더해 무신고 가산세 20%, 그리고 지연이자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내야 할 금액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죠. 그러니 앞으로는 가족 간에 주고받는 돈, 특히 생활비나 현금 형태의 거래는 더 투명하게 기록을 남겨두시고 관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드려 볼게요. 작년 가을 70대 김영수 어르신은 손자의 결혼을 축하하며 작은 아파트 전세금에 보태라고 현금 1억 원을 건넸습니다. 가족끼리 주는 건데 뭐가 문제겠어? 현금으로 줬으니 아무도 모르겠지? 이런 생각을 하셨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2025년 5월 국세청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손자에게 증여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수증자 손자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셨네요. 김영수 어르신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자식이나 손주에게 돈을 주는 건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고 여기셨으니까요. 하지만 국세청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손자에게 준 1억 원은 10년간 증여 기본 공제 5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이고 초과한 5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 10%, 무신고 가산세 20%, 추가로 지연이자까지 부과 대상이라는 것이었죠. 결과적으로 수백만 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했고 어르신도 손자도 큰 부담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가족 간에 주고받은 돈이라도 국세청 기준을 초과하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김영수 어르신 사례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손자에게 현금 1억 원을 전달하셨지만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본 공제 5천만 원을 제외한 초과분 5천만 원에 대해 10% 증여세, 무신고 가산세 20%, 여기에 지연이자까지 붙어서 최종적으로 약 600만 원이 넘는 세금을 부담하게 되셨습니다. 특히 증여세는 수증자, 즉 받은 사람이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김영수 어르신의 손자가 직접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고 기한도 지나버렸다는 점이에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신고 마감인데 이를 5개월 이상 초과하셨고 그 결과 수십만 원의 연체이자까지 추가로 발생하게 됐습니다. 몰랐다는 이유만으로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신고가 누락된 경우 고의성이 없어도 무신고로 간주하고 세금과 가산세를 모두 부과합니다. 이처럼 조심하지 않으면 애초에 예상하지 못한 세금 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실제 사례를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60대 이정희 어르신은 3년 동안 매달 딸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300만 원씩 송금하셨습니다. 항상 통장에 생활비라고 메모도 남기셨고 계좌이체를 통해 투명하게 보내셨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하셨죠. 그런데 그 돈을 받은 딸이 생활비로 쓰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뒀다가 아파트 계약금으로 사용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사용 내역이 없고 큰 금액이 한 번에 부동산 자금으로 쓰였다면 이는 증여로 본다. 그 결과 3년간 누적된 1억 원 중 기본 공제 5천만 원을 제외한 초과 금액에 대해 증여세 10%,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 지연 이자까지 합쳐 추가로 수백만 원의 세금이 부과됐습니다. 딸 입장에서는 생활비를 받은 것뿐인데 전혀 준비도 못한 채 세금 부담을 떠안게 된 상황이 된 거죠. 이런 일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내 자식인데 돈 좀 주면 안 되나? 내 손주 결혼하는데 축의금 못 주나? 물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저도 부모로서 너무 공감합니다. 하지만 세법은 감정이 아닌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가족 간이라도 일정 금액 이상을 주고받는다면 반드시 신고와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어르신들의 선한 마음이 오해받지 않도록 사소한 부분도 미리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사례를 통해 보셨듯이 가족 간 거래라고 해도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고 무심코 주고받은 생활비조차도 소명 자료가 없다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생활비를 보내실 때는 꼭 계좌이체로 생활비라고 메모를 남기시고 받으신 분도 사용한 내역을 간단하게라도 남겨두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현금으로 주고받는 경우에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세요. 그럼 증여세를 자녀 대신 부모가 내주면 안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금까지 대신 납부하면 국세청은 세금도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하고 부모가 대신 증여세 1천만 원을 납부하면 국세청은 자녀가 총 1억 1천만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해 과세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본인 명의로 직접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혹시 부모가 납부할 경우에는 세무사와의 사전 설계와 신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세금이 더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요. 요즘처럼 모든 금융거래가 자동으로 추적되는 시대에는 내 돈 내가 쓴다는 생각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1천만 원 이상 현금을 입금하거나 인출하면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자동 보고, 소득 없는 통장에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거나 반복 인출이 있다면 의심거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국세청이 요청해야 열람되지만 한번 의심을 받게 되면 카드 내역, 현금 영수증, 부동산 거래 등까지 모두 분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명이 부족하면 원치 않는 세무조사나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 결혼자금, 병원비, 학자금 등도 10년간 증여공제 기준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되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20%와 연체이자까지 발생합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탈세를 피하려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과세를 미리 막고 절세를 하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주는 돈이 생활비인지 증여로 볼 수 있는 금액인지 입금 출처가 명확히 설명 가능한지 조금이라도 헷갈리거나 모호하다면 미리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만약 세무사 상담이 어렵다면 국세청 대표번호 126번으로 전화를 하셔도 대부분의 궁금증은 해결 가능합니다. 많은 세금 문제는 몰라서 생깁니다. 어르신들께서 평생 성실하게 모아오신 노후 자산, 세금 때문에 허무하게 무너지지 않도록 저는 언제나 여러분 편에서 돕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세무사 박정화였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이 콘텐츠는 더 많은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복지 정보와 실제 사례를 전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분들께 전달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